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 서울 한강에서는 불꽃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졌죠. 107만 명의 인파들이 몰리면서 이른바 명당 자리에 앉기 위해 아침 이른 시간부터 경쟁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뒤집힐 위험성이 높은 보트와 뗏목을 한강에 타고 나갔던 4명이 구출되기도 했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행사는 마무리됐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남아서 이 아쉬운 시민의식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 우리 시민의식도 이 눈살이 아닌 미소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0월 6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다시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짜 증언을 만들어내서 사법질서를 교란했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구형량인 징역 3년은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한 위증교사 혐의의 최고 형량입니다. 지난달 30일 월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입니다. 검찰은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반복된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 사법 질서를 교란시켰다며 특히 위증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에 대해서도 범행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증이 아니었다면 이 대표가 2020년 무죄를 확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을 있는 대로 되살려보라고 했을 뿐이라며 김 씨의 증언은 실제로는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형이 실효될 때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에 여야는 아주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죠? 네,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이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 구형 전부터 위증교사 의혹은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시가 행진이 펼쳐졌어요. 네, 지난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 열렸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우리 군의 시가 행진도 진행이 됐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다양한 신무기들이 공개됐습니다. 탄두 최대 중량 8톤, 그러니까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서울공항 상공에 LAH 소형 무장 헬기가 진입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찬 비상을 기원하는 우리 국군의 회전익 항공기가 지상부대 분열에 앞서 선도 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말 전력화될 차세대 공격 헬기입니다. 기관포와 로켓 최대 4발의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는데 민첩하게 수직으로 치솟고 낙하하는 적어도 전술 비행을 선보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는 아파치 헬기가 고난도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미래전장의 주축이 될 드론, 무인기도 등장했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에 시험 배치되어 있는 다족보행 로봇 4개의 다리로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는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최초로 합류했습니다. 군수물자 수송과 정찰, 공격 임무에도 무인기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상은 물론 바다에서도 기뢰 탐색과 제거에 앞으로 무인 자산들이 투입됩니다. 적의 잠수함 공격을 수행할 무인 잠수정은 2030년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현무5 등 고위력 미사일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5,4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된 이번 행사에는 다채로운 항공 전력과 새로운 지상 무기를 포함해 340여 개의 장비가 공개되며 건군 76주년을 기념했습니다. KBS 뉴스 송구만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을 거다 이렇게 경고했죠. 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북한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향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핵무기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경고했고요. 북한 정권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그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 될 거다. 그리고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의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 1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향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핵무기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권 종말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전략사령부 창설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가행진에도 참여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며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쓰레기 풍선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우려 속에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과시하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폐기됐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제2요구권이 행사가 돼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를 되려면은 이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서 부결됐고 다시 폐기됐습니다. 또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서 이 세 번째 재표결이 된 해병대원 특검법도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4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국회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이번에도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고 다시 폐기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에 반대 104, 기권 1표에 무효 1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108석인 걸 감안해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전 반대 당론을 결정한 여당 단일 대오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반면 굳이 공개 사과를 해야 하냐는 반박도 제기되는 등 김 여사 사과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에서 아마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부결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용산의 꾹꾹없이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겁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를 만들고 다음 주 시작되는 올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검증한 뒤 다음 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1분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조하늘 씨. 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어제보다도 1에서 4도가량 낮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1도, 춘천 19도, 전주 22도, 대구 23도가 예상되고요. 다만 일부 남부 지역과 제주도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는데요. 부산 25도, 제주 24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낮아져 쌀쌀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종일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서쪽 지역부터 유입되고 있는데요. 서해안 지역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대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오늘 오후 한때 약한 비가 지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는 한글날인 수요일까지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로 상행선이 크게 답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대체 공휴일까지 적용되면서 연휴 기간이 길어진 덕분에 금요일부터 토요일 또 오늘까지 상행선 이동량 분산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비교적 수월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 분기점 부근과 덕소 3패에서 강일 쪽으로만 잠시 주춤하고요. 경부선 서울 쪽도 옥산과 서울시 구간으로 만 짧게 더딥니다. 다만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는 꾸준해서 당진교를 넘어가면서부터 서해대교 진입 지점까지 14km 구간 내내 차들이 꽉 막혀 있고 이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정체입니다. 영동선 인천 쪽은 진부 2터널 부근 전차로가 한때 사고로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조금 전 2차로를 통해 통행은 재개됐지만 진부 부근부터 3km 구간 처리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북한 소식 정리하는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오늘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이다 강하게 규탄했잖아요. 그걸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반박했죠. 비판도 이야기를 했죠. 예, 조금 이례적이죠. 보통 이제 우리는 외교관계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지만 보통 이제 국제정치에서 보면 보통 대변인이나 네. 외무부나 이런 데서 담화를 내거든요. 북한은 또 김여정 부부장이 김여정이 또 담화를 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비난 담화를. 그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좀 발끈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최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언행이 좀 가벼워요. 왜냐하면은 7월 말에 발생했던 압록강변 수해 분명히 본인이 노동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용납 못할 피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 측 언론들이 대규모 피해를 보도를 하니까 남측이 없는 자료를 날조하고 있다. 그랬죠. 사망 피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최고 지도자인데 그런 사소한 일들 그런 것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부가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열병식은 자기들 전유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평시나 별 문제가 없다면 뭐 대규모 열병식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우리 국민의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열병식에 대해 상당히 일종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22년 7월 전승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했다고 그러고 그 후 2년 몇 개월 만에 이제 처음이죠, 이번이. 이제 그 2022년 7월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윤 정부가 5월에 출범했는데 지켜봤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최초로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집권 전후에 한 말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 실명 옆에 아무런 호칭이 안 붙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괴리라는 호칭이 붙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7일이죠. 내일이면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거고 올 초에 예고했던 국경선 확정, 그다음에 영토, 그다음에 민족 그 개념 용어 삭제, 이게 거의 이제 그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헌법을 바꾸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보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윤 정부에 대한 어떤 경고성이었다 그러면 네. 이번의 호칭이나 내용을 보면 이제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핵 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는데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미국 대선 뭐 전후에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점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한범 연구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마지막 6차 핵실험을 한 게 2017년 9월이거든요. 2017년에 2번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5번째는 이제 핵탄도,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9월 건 ICBM 탄도거든요. 그 이전에 4번에 어지간히 할 건 다 했어요. 핵폭발, 위력 증강, 소형화, 경량화, 수소폭탄, 탄도, 그 다음에 ICBM 탄도. 6번 했으면은 충분히 했어요. 물론 이제 핵실험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출혈성을 검증하니까. 예.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부정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핵실험을 굳이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했을 때 불확실성이 너무 크거든요. 중국, 러시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입장으로 전환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에 핵실험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대선 후에 트럼프든 해리스든 어느 진영이든 협상을 해올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핵실험이지. 네. 지금 뭐 그냥 한 번 더 한다고 그래서 본인들에게 어떻게 유리할지 그건 좀 미지수인 거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지금 북한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 6번 가출한 애가 한 번 더 가출한다고 세상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는 핵실험을 계속 국제사회에서 한다 안 한다 하니까 그 핵실험 카드만 가지고도 북한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검토해 보면 한다면 미국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볼 필요성은 별로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이제 그것 때문인데 왜냐하면 6차까지 했을 때는 할 건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1000번도 넘게 했어요. 지금도 임계점 이하 실험을 계속합니다. 예.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했다는 거고 지금 결정적인 게 북한이 화산 30일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전술핵탄두를 공개했거든요. 화산 30일. 예, 직경이 한 50
60cm쯤 되고 이 길이가 한 60cm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KN-23, 24, 25 전략 순항 미사일에 다 실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안 터뜨려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 담화에서 좀 김여정이 담화를 내면 고마운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 기밀을 알려줍니다. 우리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현무5죠. 자기들은 현무5 차대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방사포로 재래식 포격 900톤의 폭발력을 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6발짜리 6연발짜리거든요. 그럼 900톤을 6으로 나누면 150톤이고 거기에도 핵탄두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화산 31이 계산이 나오죠. 150톤짜리다. 0.1킬로톤짜리 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터뜨려보고 싶을 거예요. 본인들이. 한다면 이제 그걸 할 가능성이 거의 100%죠. 이런 움직임에 우리의 무슨 뭐 뾰족한 대응 방법이 있나요? 현재는 지금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 먼저 쏘는 킬체인, 그다음에 KMD, 한국형 이제 요격망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보였던 현무5를 포함한 KMPR 대량 응징 보복. 요게 이제 우리 자체의 대응이고요. 그래도 이건 핵은 없죠, 여기에. 그러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한 게 NCG거든요. 한미 핵협의그룹. 이제 유럽에 있는 NPG, 유럽의 나토 회원국 5개 회원국에 전술핵탄두가 가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이태리 이 5개국이 가 있는데 여기에 전술 핵탄두 미군 거를 이제 그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 그걸 이제 이중용도 전투기라고 그래요. 평시엔 일반적으로 쓰지만 핵 투발 수단으로 쓰거든요. 이걸 통합하는 개념이 이제 CNI라는 거고, 이걸 기획하는 게 NPG 핵 기획 그룹이거든요. 복잡하네요. 그렇죠,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핵탄두가 없으니까 NPG 핵 기획 그룹을 할 수가 없으니까 NCG 핵 협의 그룹으로 바뀐 거고. 그래도 우리도 이제 CNI 핵 재래식 통합 개념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사령부를 창설을 한 거고, 이제 미국이 전략무기가 배치됐을 때 우리 전략사령부와 협업하는 체계, 요 개념으로 이제 NCG와 그 CNI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조금 아까도 설명하셨는 그 북핵 대응의 삼축 체계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이번 국군의 날에 왜 현무5라고 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저 폭탄 지대지 미사일이 그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요게 무슨 뭐죠? 요거는 이제 KMPR.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쏠 징후가 있으면 먼저 죽이는 겁니다. 쏠 징후가 보이면 거기를 요격한다? 그렇죠. 먼저 요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F-35의 스텔스기라든지 다양한 타격 수단들 이런 것들이 이제 킬체인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단계군요. 그렇죠.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면 네. 이걸 막아야 되니까 이게 디펜스 KMD 한국형 요격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공중에서 요격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지금 아이언돔 같은 개념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어 맞았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KMPR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그건 뭐냐면 핵무기가 있으면 핵무기를 대응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핵무기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재래식 전력으로 파괴력을 극대화한 것들이 이제 KMPR입니다. 이게 뭐냐면 탄두가 이게 8톤이거든요. 8톤이면 진짜 탄두만요. 어마어마하네요. 보통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스칸데르가 500kg 정도 되거든요. 많아야 1톤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 수장들 제거할 때 쓴 게 이제 벙커버스터거든요. 그게 무게가 많이 나가봐야 500 정도. 500 아주 많이 나가. 1톤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16배? 그렇죠. 그러니까 우와. 이건 한 발이 보통 이제 우리가 대포 포탄이나 미사일이 강한 것 같지만 이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맞으면 전파가 안 돼요. 부분적으로는 부서져요. 근데 이제 현무5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아파트도 한 번에 다 날아가죠. 그리고 지하에 숨어 있어도 지하 거의 100m까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들어가면 거의 이 소금의 지진을 일으켜요. 이번에 헤즈볼라 수장도 직접 타격이 아니라 그 지진파에 사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제 1킬로톤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한 15, 16킬로톤인데 15,000, 6,000톤입니다. 파괴력이. 근데 보통 0.1킬로톤, 100톤 정도면 전술핵으로 구분하거든요. 0.1부터. 그럼 이제 현무가 8톤에서 9톤이니까 이거 10발 쓰면 0.1킬로톤이 구현되거든요. 재래식 무기지만 10발을 쏘면 거의 핵무기급 파괴력을 가져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발이 아니고
우리 이것도 뭐 군사 기밀이니까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추정입니다. 우리가 1년에 거의 한 100여 발 생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100발, 200발을 평양에 투발을 하면 북한 지도부는 다 괴멸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너무 핵무기가 있는데 뭐 우리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이 핵무기 지금 못 쓰잖아요. 핵무기는 이게 양날의 칼인 게 강력한 힘이 있지만 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벌침처럼 벌침 쪼고 나면 벌도 죽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현무 5 같은 건 쓸 수 있거든요. 이게 후유증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만 우리 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름대로. 예. 상당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8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를 정확하게 평양 뭐 심장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북한이 하도 미사일을 보여줘서 그러는데 우리가 미사일 선진국입니다. 정밀도에서는 미국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그 8톤짜리를 이제 그 원형 공산 오차라고 그러거든요. CEP라고. 10발을 쐈을 때 그 반경 몇 미터에 떨어져 나갔을 때 5m, 10m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격 수단 중에는 뭐 창문까지 맞추는데요. 그러니까 원하면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전자 세계 최고고 현대자동차가 의미하는 건 기계공업 최고란 얘기거든요. 그럼 추진체, 유도체를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우리도 가능하다면 뭐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북한이 저러면. 그러나 선진국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체 핵무장은 아직은 이르고 이 상황에서 우리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약하자면 쏠 조짐이 보이면 미리 요격하고 예. 그럼에도 발사가 이루어지면 공중에서 요격하고 예. 그럼에도 우리가 좀 피해를 입었다 싶으면 평양 중심부를 향해서 거의 핵무기급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미사일을 쏘는데 그게 현무 5다. 예.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아니.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정보가 공개는 안 하는데 현무 6도 지금 있다는 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개발 중에 더 큰 거예요? 더 파괴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꼭 핵무기가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전가의 보도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군 나름대로 거기다 또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를 NCG 핵협의그룹, 그다음에 한국형 핵 재래식 통합 CNI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일각에서 뭐 좌절에 의해서 자체 핵무장밖엔 답이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체 핵무장을 독일도 안 하고 프랑스도 안 하고 캐나다도 안 하고 선진국 다 안 하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일단 한미동맹에서 지원되는 확장 억제를 활용을 하고 동맹 안보죠. 우리 자체 안보를 활용을 하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쓸데없이 왜 돈 쓰냐 그러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국민도 안심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게 국방력이 또 이 시연성, 과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도 꽤 많이 느낀 게 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엊그제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대의 존재는 심하게 말하면 인민 전체도 김정은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김정은 정권의 안위에 들어 있습니다. 인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방어 체계는 지휘부도 있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핀포인트 방식으로 김정은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가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수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왔던 B-1B 미국의 전략폭격기는 핵탄두를 실지 않아요. 근데 왜 전략폭격기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57톤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무게를 포탄을 싣고요. 첫 번째. 그리고 마하 속력이기 때문에 괌에서 오면 2시간이면 평양까지 갑니다. 그럼 이 무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참수작전 무기예요. 북한 지도부를 초토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전 개념은 핵무기라고 하는 건 무차별적 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핀포인트 방식으로 적 지휘부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표현으로 도발하면 김정은을 당장 참수시키겠다. 그렇죠. 라고 말한 거군요. 네가 날 때리면 맞을 수 있지만 너는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개념을 시연하는 거죠. 근데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 찾는 건 아주 쉽습니다. 물론 전시회는 다르겠지만 매일 현지 지도하고 텔레비 나오거든요. 예. 그냥 걸 다 알아요. 그 예. 패턴들을. 그리고 아무리 김정은 정권, 김정은 위원장의 쉘터가 그 거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데이터가 쌓여진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유사시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나 김정은의 행동을 거의 제압할 수 있을 정도는 알겠어요. 가능하다고 봐야죠. 현문5 외에 이번에 국군의 날 그 행사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무기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요. 눈에 띄는 게 이제 LSAM입니다. 샘은 이제 지도공 미사일이거든요. 우리 이제 맨패드나 뭐 신궁, 비호 같은 단거리 이 방어망 지도공 미사일이 있고 MSAM 20km 정도까지 있는데 이번에 40km 고도까지 LSAM 장거리까지 보여줬어요. 실전 배치된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이언돔,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아니지만 단거리, 중거리, 그러니까 적어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망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네. 여기 이제 미군이 제공한 사드까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지스함이 해상에서도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KMD도 상당 부분 진보했다. 그러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예, 요격하는 체계도 적어도 중고도 고고도 다 갖추어졌다. 자주국방으로 해낸 거고요. 이번에 이스라엘 보시면 알겠지만 미제 무기, 서방제 무기와 소련제 무기에 거의 대비가 되거든요. 이란이 소련제거든요. 러시아제. 거의 힘을 못 쓰는데 이스라엘은 핀포대 방식으로 원하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계속 북한이 보여준 열병식은 그 무기들이 검증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은 시험 발사 해보지도 않고 실전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형 공산 오차라는 건 뭐냐면 10발 쐈을 때 5발의 정밀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게 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중거리인데 실전 배치하고 나서도 거의 10여 번 폭발했어요. 쏠 때마다. 근데 우리는 다 그 시험 발사 끝난 거로 완벽한 매뉴얼에 따라서 검증까지 전투적합 판정까지 잠정 전투적합 판정, 완전 전투적합 판정까지도 다 거치거든요. 예. KF-21 저렇게 날아다니지만 수천 번, 거의 뭐 2,000번 가까이 날아다니면 아직 전투 실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무기 체계는 보는 것보다 사실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취약하고. 예. 네.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미사일들을 쏴도 뭐 거의 다 공중에서 요격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도 그 정도 실력이 된다? 더 된다고 봐야죠. 더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거는 현대자동차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기계산업하고 전자산업 결합하면 이게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K방산이 날개를 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인근의 그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북한 장교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일단 훈련단을 참관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얘기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러시아 내에 휴민티드가 좀 있는데 이미 지난해에 그러니까 러시아 군들이 전선에서 싸우면 영원히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를 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쪽 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미 지난해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 장교를 봤다고 그래요. 물론 전투병력은 아니랍니다. 와서 뭐 한대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탄약이나 미사일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군사 고문단이 필요하거든요. 보급 유지 이런 데 설명이나. 그러니까 이미 파견이 돼 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북한군이 건설 여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러시아의 대형 공사를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파견돼 있던 거죠. 전투병력은 아직은 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번에는 아마 이 친선 사절단 내지는 어떤 사전 점검단. 왜냐하면 전후 복구나 이런 걸 위해서는 인민군 건설여단이 나갈 거거든요. 그럼 아마 친선이나 아니면 사전 점검차 같던 일종의 선발대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보도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무기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갔을까요?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신원식 장관이 8월 정도 얘기했을 때는 컨테이너 12,000개. 그래서 이제 뭐 포탄으로 치면 이제 포탄도 작은 게 큰 게 있거든요. 이제 주력포가 러시아는 152mm 쓰고 우크라이나는 155를 쓰거든요. 그랬을 때 컨테이너 12,000개면 한 300만 발.
방사포탄 추가로 한 50만 발 정도. 왜냐하면 러시아가 150mm 한 하루에 한 10,000발 쓰거든요. 근데 그 뒤로 더 집중적으로 갔다고 보면 거의 한 500만 발. 그러니까 152mm를 치면 500만 발 정도의 포탄이 갔다고 보여지니까 제가 하루에 10,000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0일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 군수 보급을 북한한테 의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러시아가. 그렇게 무기를 건네주고 돈을 받나요? 달러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막대한 무기를 준 것 같지만 이게 금액으로 산전하면 수십억 달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긴 뭐 재래식 무기 정도 좀 싼 거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러시아 경제, 북한 경제를 보면 알거든요. 경제가 형편없거든요.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는군요. 그렇죠. 별로 큰 도움은 안 되고 아마 일부 밀가루, 석유, 비료, 그다음에 이제 통치 자원들, 그다음에 이제 군사 협력 이 정도지. 만일에 대량의 지원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북한 경제 지금 제일 나쁘거든요. 영향이 있을 텐데 아마 통치 자금 차원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인민 경제에 전혀 영향을 주는 징후가 없어요. 미사일 같은 건 좀 비싸도 포탄은 별로 안 비싸니까. 그죠? 근데 북한 미사일이 또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간 적도 있잖아요. 꽤 많죠. 그러니까 내부를 이제 뜯어보면 알거든요. 뜯어보면 아는데 이제 북한제 포탄의 문제는 뭐냐면 불량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도 생각이 있으니까 신형 포탄을 주는 게 아니라 재고도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러시아군도 이게 불량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포 안에서 터지거든요. 자기 안에서 터질 수 있죠. 그다음에 미사일을 쐈는데 돌아와서 자기 진지에 맞은 적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참 고육지책입니다. 뭐라도 뭐 없으면 정말로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니까 북한제 포탄을 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전량을 자체적으로 대체하기는 러시아는 그만한 산업 공급력이 없거든요. 첨단 기술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북한 바지가랑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자, 이 북한이 계속 쓰레기 풍선 보내는데 거기 이제 발열 타이머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또 화재 사고가 났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여러 번 되죠. 여러 번 되는데 그 장치가 사실은 우리 남측 민간단체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을 묶어서 가면 이걸 공중에서 터트려야만 효과가 크거든요. 멀리 퍼지죠. 그렇죠. 멀리. 그러려면 이제 풍선에 이제 기폭 장치가 그러는데 기폭 장치는 아니고요. 터지는 거니까 니크롬선을 연결을 시켜서 배터리에다가 타이머를 부착해 놓으면 일정 시간이 되면 전류가 흘러서 니크롬선이 뜨거워져요. 발열이 되죠. 그럼 이제 그 플라스틱 끈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내는 건 뭐 쌀이나 이런 거가 이제 우리도 이제 화재가 날 수 있겠죠. 북한에 가면. 그렇죠. 그러나 북한은 이제 주로 종이 쓰레기를 보내니까 그 발열 니크롬 선에 의해서 이제 자연 발이 인화가 되는 거예요. 불이 붙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의도적으로 화재를 의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종이나 이런 걸 많이 넣다 보니까 비닐이나 이게 떨어지면서 화재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직은 뭐 피해가 뭐 경미한 측면이지만 이게 풍선이 뜨면 항공기가 이착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고속철이나 고속도로나 LPG 저장소나 이나물질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대형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풍선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남북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북한도 아마 자기들 요구가 충족이 되면 굳이 이렇게 대량으로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정선에서 남북이 이건 대화를 해야 된다. 충분히 접점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은 이 쓰레기 풍선 보내는 게 우리 민간 단체들의 이 대북 풍선도 풍선이지만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맞대응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죠? 네, 지금은 그게 더 크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왜냐하면 일부 민간 단체들이 보낸다고 그러는데 바람은 북풍이 주로 1년 내내 붑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남쪽으로. 남풍, 남에서 북쪽으로는 4월에서 한 8월까지밖에 안 불어요. 나머지 기간은 거의 안 붑니다. 그러니까 남측 단체가 보내서 북측에 쓰레기 풍선을 보냈고 여기에 심리전을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측 심리전 방송과 북측의 쓰레기 풍선 요 게임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 모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국 간의 적정한 어떤 협의체를 빨리 가동을 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북 방송 멈추면 쓰레기 풍선 안 온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멈추면 안 할 거예요. 다시
이 민간 단체들이 대규모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멈추면 솔직히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정찰 총국 안에 인민군은 DMZ 쪽에서 작전은 일반 전방 군단들이 못해요. 예. 정찰 총국이 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풍선 살포 전담 부대가 창설됐다라는 그런 첩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일정한 언제까지 한다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가져보면 아마 북한 반응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보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북한도 저거 보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해서 얻는 득보다 우리한테 미칠 자칫 대형 사고가 될지도 모르는 이 풍선의 어떤 위험성 이걸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린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북한은 잃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냥 시끄럽고 뭐 이렇게 뭐 그렇지만. 마지막 뉴스인데 그 왜 마을 버스를 훔쳐서 통일대교 건너서 북한으로 넘어가려다가 잡힌 탈북민이 있잖아요. 그게 좀 우스운 얘기죠. 통일대교 건넌다고 북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스운 얘기죠. 택시 타고 제가 이제 전에 늦어갖고 개성 갈 때 택시를 타고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 근처 가면 GPS 작동을 안 해요. 내비게이션도. 그다음에 2중, 3중, 4중 차단막이 그럼요. DMZ 가기 전에도 있고 DMZ 안에 통문이 있고 예. DMZ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사연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상당히 무모한 이제 시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죠. 저기다 안 된다는 거 알고서 이랬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일반인들은 또 모르죠. 왜냐하면 또 과거에 뭐 오청성 씨 같은 경우는 집차 타고 JS도 넘어오고 뭐 교동도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했겠죠.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파사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